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가끔 수술 후에 시력이 다시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마치 유통기한처럼 수술 효과에 지속 기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시력 교정술로 없앤 근시가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 시간이 흘러서 시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눈이 뻐근하다고 느끼시는 건 수술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 대부분은 우리 눈이 나이대별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입니다. 우리 눈은 고정된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아니고 외부 환경이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아주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눈 안에서 도대체 어떤 물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10년 뒤에도 편안한 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대 분들은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면서 이때 시력 교정술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시력 교정술은 만 18세 이후로 권장한다는 것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초고도근시인 분들 중에 드물게 성인 이후에도 안구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근시가 조금 더 진행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약간의 근시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내 눈의 성장이 완전히 멈췄는가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전이나 성인기 초기에는 근시 도수가 이전과 변하지 않았는지, 최근에 실제로 시력이 떨어진 것을 느꼈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우리 눈이 책이나 스마트폰 화면 등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축장의 성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눈의 가장 뒤쪽 벽을 지탱하는 섬유 조직들이 느슨하게 재배열되면서 조직이 얇아지고 안구가 점차 길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근시가 진행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나중에 근시 퇴행이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상처 치유 반응으로 새살이 자라는 것처럼 일종의 상처 치유 반응과 유사하게 각막 조직이 일부 증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수술 이후에도 각막의 조직 반응이나 증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드물게 퇴행이 오는 분들은 각막이 깎여 있던 상태에서 다시 살짝 볼록해지면서 근시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된 직후의 분들은 내 눈의 성장이 멈췄는지 근시 진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이고 최근에 반년 정도 시력 저하를 못 느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근시 진행이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대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눈 주변이 뻐근하거나 건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레이저로 각막을 교정을 하면 표면에 있는 미세한 감각 신경들이 손상되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최소 절개를 하는 스마일 라식이라도 손상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이 마르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해줘야 뇌에서 눈물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연결고리가 일부 끊어지게 되면 뇌가 눈이 마른 걸 제때 모르는 거죠. 수술 초기에는 눈물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건조함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30대 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눈 근육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눈 안쪽에서 수정체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모양체 근육이 중요한데요. 근시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걸 볼 때 눈 근육을 덜 쓰고 볼 수가 있는데, 수술로 초점을 멀리에 맞춰 놓으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가까이를 볼 때 모양체 근육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이를 보려고 할 때는 눈 바깥쪽에 있는 근육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구에 붙어 있는 외안근에 전체적으로 피로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런 근육들의 피로가 바로 모니터를 오래 보게 되면 눈이 뻐근하게 조여오고 금방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건 건조증과는 다른 부분이라 인공 눈물만으로는 피로감이 해결되지가 않고요. 거리를 한 40cm 이상 띄어서 보거나 한 3-40분마다 눈을 한 번씩 멀리 보거나 쉬었다 보는 식으로 눈의 근육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 분들인데요. 수술하러 오셔서 양쪽 눈 모두 멀리가 선명하게만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무작정 원거리 시력만
최대로 맞춰드리면 나중에 근거리를 보는 게 좀 빨리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눈 속에서 초점을 조절해주는 수정체가 40대가 되면 조금씩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는 노안이 와서 그런데요. 이전에는 근시 덕분에 돋보기가 없어도 가까운 게 잘 보였다면 수술로 근시를 없애버리면 초점이 멀리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는 수정체와 모양체 근의 힘으로 초점을 당겨서 가까이 있는 글씨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수정체가 점점 굳어지고 모양체 근의 힘이 떨어지면 가까이 보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술 후의 결과를 봐도 40대 이후 분들은 정시로 교정을 했을 때 근거리 작업에 불편함을 느끼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40대인 분들은 시력 교정술을 할 때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모노비전이라고 해서 평소에 멀리를 볼 때 주로 사용하는 주시안은 원거리에 선명하게 맞추지만 상대적으로 덜 쓰시는 비주시안 쪽에는 근시를 약간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두 눈이 보내는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인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한쪽 눈에 근시라는 버퍼를 살짝 남겨두면 원거리 시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핸드폰이나 책을 볼 때 비주시안으로 돋보기에 도움 없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상당 기간 동안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고차원적인 광학 기술인데 레이저로 각막을 깎을 때 빛의 초점이 맺히는 위치를 바늘 끝처럼 점 하나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앞뒤로 길게 늘어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초점 심도를 확장한다 라고 하는데요. 초점이 맺히는 범위가 길어지면 수정체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더라도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초점이 맞는 여유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됩니다. 덕분에 운전할 때 먼 거리부터 내비게이션 보는 중간 거리, 핸드폰 보는 가까운 거리까지 중간에 끊김이 없이 꽤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시야가 연결되는 가성 조절 능력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방식들은 보통 한쪽 눈씩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기 때문에 양안으로 초점을 똑같이 맞춰서 볼 때보다는 선명도는 조금 낮을 수가 있고 원근감이나 입체감이 떨어지는 데에 적응하는 기간은 좀 필요하죠. 결국 시력 교정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당장 눈앞의 시력을 1.0으로 만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각자의 눈 상태에 따라 20대부터 40대까지 내 눈이 겪게 될 생애 주기를 파악하고 시기에 맞는 설계가 필요한 섬세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초반인 분들과 40대인 분들이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의 타겟을 미세하게 다르게 잡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마일 프로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은 레이저가 빨라서 좋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0초라는 짧은 시간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스마일 프로여야 가능한 장점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속도인데요. 기존의 스마일 수술은 레이저가 각막을 절개하는데 대략 25초에서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30초도 빠른 편이긴 하죠.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서 눈을 벌리는 기구를 끼운 채 대기하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이 짧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수술 받는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시거나 렌즈도 잘 못 끼는 겁이 많은 분들한테는 아주 고역이죠. 스마일 프로는 이 시간을 10초 안쪽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시작했나? 하고 긴장이 올라오려는 순간에 이미 레이저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환자분의 부담감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이 첫 번째로 좋은 점이죠. 그리고 레이저 조사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심적인 측면에서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긴장도와 불안도가 높은 분들은 눈을 갑자기 움직이거나 많이 움직이시게 되면 수술을 할 때 위치가 틀어진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눈을 고정하고 있는 석션 장치가 풀리는 석션 로스가 발생해서 수술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죠. 시간이 짧다는 것은 수술 중의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만이 스마일 프로의 유일한 장점은 아닙니다. 레이저 절삭면이 얼마나 매끈하고 깔끔한지도 중요한데요. 에너지가 강한 레이저를 쓰면 주변 조직에 열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스마일 프로는 더 낮은 에너지로 빠르고 촘촘하게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열이 덜 발생하고 절삭면이 그만큼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됩니다. 스마일 프로 수술 후에 시력 회복이 더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mm 미세절개가 주는 이점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일 라식과 스마일 프로의 공통적인 장점이죠. 눈의 각막은 매 순간 눈 내부의 안압을 견디고 있는 조직인데요. 각막 실질에 있는 콜라겐 섬유들이 촘촘하게 각막 전체를 지탱하고 있죠. 기존의 라식 수술 같은 경우는 각막을 거의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잘라내는데 이 부분이 각막 절편, 쉽게 말해 뚜껑이 되는 거죠. 뚜껑을 젖혀놓고 안쪽의 실질 부위를 레이저로 깎아내고 다시 그 뚜껑을 덮는 것이 전통적인 라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막을 지탱하던 콜라겐 섬유들이 많이 절단이 됩니다. 뚜껑은 그저 얹혀 있을 뿐 각막을 지탱하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라식 수술 후에 각막이 버티는 인장 강도는 수술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라섹은 절편 뚜껑을 만들진 않지만 각막 가장 바깥쪽 상피를 벗겨내고 바로 절삭을 하거나 상피부터 각막 실질까지 한꺼번에 절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벗겨진 각막 상피가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다른 수술들보다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절삭 과정에서 상피 바로 아래에 있는 질긴 보온막까지 제거가 되면서 각막의 강도는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일 라식이나 스마일 프로는 각막 표면에 딱 2mm만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이미 각막 내부에 분리해둔 렌티큘만 작은 구멍으로 쏙 빼내는데요. 표면에 뚜껑을 만드는 과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각막 주변부에 있는 콜라겐 섬유들이 훨씬 많이 보존이 되고 각막의 인장 강도가 라식보다 더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스마일 라식과 스마일 프로가 근시 퇴행이나 각막 확장증에 있어서 기존 라식 라섹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혹 수술하고 나서 눈이 너무 뻑뻑해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요. 얘기하시는 분들, 수술을 하면 왜 눈이 마르는 걸까요? 주된 원인은 각막 신경에 있습니다. 각막 상피 아래층에는 미세한 감각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눈이 건조해지거나 자극이 되면 이 신경이 머리 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에서 그 신호를 받고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내보내게 되죠. 라식 같은 경우는 절편을 만들 때 각막을 둥글게 잘라내기 때문에 각막 주변부에 있는 신경 줄기들도 많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져도 예전만큼 신경이 자극되지가 않고 그래서 눈물을 전만큼 내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한번 끊어진 신경은 완전히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라식 후에는 다른 수술들보다 더 많이 건조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까지 회복이 되지가 않고 수술 전보다 더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일 라식과 스마일 프로는 2mm 미세절개만 하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각막 신경 줄기가 손상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다른 수술보다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난시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력 교정술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건 결국 정확도입니다. 특히 난시 같은 경우는 난시축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교정 효과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을 때와 수술 때에 누워 있을 때 눈동자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구가 살짝 회전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보통 2도에서 심하면 한 10도 이상까지도 돌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난시 교정을 위한 검사 수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앉아서 검사를 받을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설계도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눈이 돌아가 있으니 난시축이 정확하게 맞지 않게 되고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의사가 미리 직접 눈에 표시를 해두고 누웠을 때 생기는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매뉴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미세한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중심 이탈인데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동공의 중앙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선의 축인 시축은 동공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거든요. 차이를 카파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별로 없는 분이 있고 차이가 많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의 시력 교정술은 대개는 동공 중심을 기준으로 수술을 했는데요. 카파각에 의한 오차 때문에 시축의 위치를 반영하여 수술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사의 눈대중으로 진행을 해야 했죠. 물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인 숙련된 의사라면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라면 수술 후에 시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스마일 프로는 이 과정을 첨단 장비로 보정을 해줍니다. 오큘 라인과 센트럴 라인이라는 기술인데요. 수술 전 검사 때 찍어둔 여러분의 홍채 모양, 혈관의 형태와 난시축의 상대적인 위치가 수술 장비와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술 때 누웠을 때 눈이 돌아가더라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난시축과 시축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그래픽을 보면서 의사가 정밀하게 추가적인 조정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스마일 프로가 정말 완벽한 수술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건조증도 적고 정확하기까지 하니까요. 비싸더라도 무조건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만능 수술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스마일 프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스마일 프로는 각막 내부에 렌티큘이라는 조각을 만들어서 빼내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시력이 너무 나쁘거나 깎아내야 할 양이 너무 많다면 혹은 태어날 때부터 각막 두께가 유독 얇다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남은 각막이 너무 얇아져서 각막 확장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막을 깎지 않는 렌즈 삽입술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막에 예전에 알았던 상처나 흉터가 있거나 모양이 많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레이저가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40대 이후에 갑자기 시력이 올라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서히 노안이 온 시기에 몇몇 분들은 오히려 돋보기 없이 스마트폰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눈이 다시 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정체 내부의 단백질이 경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인데요. 노안이 좋아졌다고 반길 수도 있지만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핵경화성 백내장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멀리 보는 시력은 오히려 떨어졌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래 우리 눈의 수정체는 빛을 모아주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정체 핵 내부를 채우고 있는 수용성 단백질이 줄어들고 수정체가 경화되면서 핵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수정체의 굴절력이 변해서 근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초점거리가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노안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정체 내부의 구조가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수정체 변성은 나이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집니다. 수정체의 핵 경화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백내장 수술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근거리가 잘 보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과 검사를 통해서 수정체의 변성이나 혼탁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백내장이 진행됐다 하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현상은 겉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 나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수술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가짜 시력에 속아 치료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면 수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는 치료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연세가 많으시지만 난 여전히 시력 검사판에 숫자가 잘 보인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백내장 환자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피질 백내장이 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질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보통 수정체 주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쐐기 모양의 하얀 혼탁이 수정체 중심으로 점점 들어오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초기에는 중심 시력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죠. 일반적인 시력 검사에서는 대부분 정상으로 판정이 되고 본인도 크게 시력 저하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고 시력표의 숫자는 읽을 수 있을지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전체적인 대비감도가 떨어져서 답답하고 침침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간 운전 시에 불빛이 심하게 번져 보이는 눈부심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밝은 빛에서 더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빛번짐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 시력 검사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안과 검사를 통해서 수정체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과 상의하에 적절한 수술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으로 인해서 현재 생활이 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기에 빨리 수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불편이 크지 않더라도 수술이 어려워지거나 합병증이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가 된다면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노화 외에 수정체 단백질 변성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외부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외선인데요. 특히 자외선 차단 코팅이 없는 짙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죠. 원래 우리 눈의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두운 환경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빠진 색만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동공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자외선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것들이 수정체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외선은 수정체뿐만 아니라 망막에도 좋지가 않은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황반 변성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게 수십만 원 이상의 비싼 선글라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원짜리라도 투명한 자외선 차단 코팅이 있는 렌즈가 차단 코팅이 없는 100만 원짜리 짙은 선글라스보다는 의학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렌즈의 색상이나 농도만이 아니고 자외선 차단율이 400나노미터 화장까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율이 100%, UV 400 인증을 받은 렌즈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수술할 때 통증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 결정할 때 가장 걱정하셔야 될 거는 통증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에너지가 각막의 내피세포에 미치는 비가역적인 손상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로 잘게 부수고 흡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수정체 핵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파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초음파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 중 가해지는 초음파의 총량이 증가할수록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해주는 이 내피세포가 열 손상이나 물리적 충격 때문에 더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될 점은 각막 내피세포는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각막 내피세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각막 부종이나 혼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체의 핵 밀도가 수술 기구로 파쇄하기에 너무 단단해지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초음파 사용도 최소화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수정체를 물리적으로 쪼개면서 수정체를 파쇄하게 됩니다.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집도의가 수술을 하는 것이 각막 내피세포의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백내장 자체가 너무 심해져서 수정체가 많이 단단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내피세포가 더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간혹 백내장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예전 아주 옛날 이야기고 초음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수정체를 통째로 꺼내야 하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맞지가 않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백내장 수술 단계에서 수정체 제거가 잘 됐다면 다음으로는 인공수정체라는 인공렌즈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근래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원거리와 근거리의 초점을 동시에 망막에 맺히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뇌에서 여러 상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수술 초기에는 뇌가 아직 새로운 광학 정보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이미지들로 인해서 빛번짐이나 뿌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을
눈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눈 중에서 수정체라는 일부 렌즈만 교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시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시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조증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뇌가 변경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뿐만 아니라 뇌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SNU 안과 이민규 원장이었습니다.